이제 질문을 시작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전략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 정책 공약과 관련된 많은 청년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또 그런 공약들을 이렇게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선거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런 전략들을 또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그 왼쪽부터 김주희 님부터 돌아가면서 좀 본인들의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제20대 대선은 0.73% 차이 당선이라는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선거인 동시에 한국 정치에서 젠더 갈등이 전면적으로 등장했던 선거였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리서치 전국 만 18세 남녀 2,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20대 여성과 남성에게 20대 대선에서 중요하게 여긴 사안 1, 3위를 물어보았을 때 20대 남성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해결, 남성 역차별 해소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고 20대 여성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성평등, 복지 등 사회 안정망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투표에서도 이 점은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국민의힘의 반페미니즘 행보에 반대하며 이재명 후보로의 20대 여성 표심 결집이 주목되었고 이재명 후보를 뽑았다고 답한 20대 여성 유권자 중 92.3%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으며 전체 평균 중 59.7%가 이준석 대표 등의 반페미니즘 행보에 반대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은 20대 남성의 73.2% 또한 이준석 대표의 반페미니즘 행보에 찬성해서라고 대답했으며 이 점은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식 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자를 대변한다고 보느냐, 여자를 대변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서 20대 남성의 61%가 여성을 대변한다라고 답했고 이는 20대 여성의 15.4%만이 문재인 정부가 여성을 대변한다라고 답한 것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식과 20대 대선에서의 청년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각자가 생각하는 공정과 배제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젠더 갈등 이슈에 있어서 안티페미니즘 의지로 집결된 20대 남성은 페미니즘이 남성을 배제한다고 느끼는 경향성이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이기 때문에 남성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보이는 안티페미니즘 행보를 지지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론이라는 의제와 젠더 갈라치기 정론을 포함했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전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 해당 당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2차 가해자를 성행하고 소위 진보 기획이라고도 여겨지는 정당에서조차 성범죄 지도 대항하지 못했던 점,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대놓고 내세우는 여성혐오 정치 전략에 대해서 나는 정치권 여성을 대변하지 못한다, 여성 유권자의 나에게 마치 표가 없는 것처럼 치부한다라고 하는 배제를 느꼈습니다. 때문에 작년 12월과 1월까지도 가장 큰 부동층이자 캐스팅 무드로 남아있었고 마지막까지 선거의 흐름을 신중하게 파악하다 막판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위원장님의 등장에 힘입어 국민의힘의 안티페미니즘 행보를 막기 위해 민주당으로 집결했습니다. 안티페미니즘 행보를 지지하는 20대 남성들은 페미니즘이 불공정하고 남성을 배제한다는 생각하에 20대 여성들은 모든 정치권이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생각하에 특히나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보가 여성을 배제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안전과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투표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두 가지 네거티브 전략이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 이후에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의 정권 교체 심판 선거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청년 유권자들에 있어서는 성평등 이슈에 있어서 각자 생각하는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표 심리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권 심판,
성차별 정치 시판이라는 두 가지를 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선에서 과연 청년을 위한 정책 공약이나 선거 전략을 활용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 세대에서 성평등 이슈와 페미니즘이 중요한 의제인 것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5판의 연속으로 2030 청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의 판에서 마땅히 제시해야 할 이 다음 정권의 5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30 세대는 평등과 공정이라는 가치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입니다. 때문에 청년 세대에서의 성평등 이슈와 페미니즘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문제의 해법도 협치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는 점만 역이용되어 국민의힘에서는 페미니즘이 잘못되었다,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소명을 다했으니 폐지하겠다라고 성평등 의제를 악마화하는 소위 어떤 인구 집단에서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부터 촉발되었을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발 시위를 느끼게 하는 특정 후 집단을 악마화하여 혐오 정서를 부추기고 혐오의 대상을 없애줄 테니까 우리를 지지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20대 여성도 남성도 그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무지성 지지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는 없었으며 단순 표심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혐오 정서를 자극적으로 자극시키는 전략을 국민의힘은 주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눈치를 보고 틀렸습니다. 성별 간 갈등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등을 부추겨 지지만을 얻으려는 정치가 있는 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아니라 문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시키는 언론과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민의 삶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년은 제대로 대변되지 못했으며 성평등 이슈와 페미니즘은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의 심리성을 증명해야 하는 정확히는 구조적인 성차별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문제를 지우려고 하는 권력의 존재와 투쟁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선거였습니다. 작년 백년치 사태부터 시작하여 제20대 대선까지 실수로도 이와 같은 여성 혐오적인 포퓰리즘 정치의 행태는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제들도 단순히 혐오성 갈라치기로만 선거 전략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통 질문 이가연님 대답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니즘당 창당회 공동대표 이가연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침에 청년 세대라서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지금 약간 네, 그런데요. 너무 우리 김주희 선생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되게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이번에 페미니즘당에서 각 정당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정책 질의서를 발송을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실 뭐 진보 정당 후보들에게만 답변이 왔었고 거대 양당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서는 답변이 오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에서 저희가 이제 재차 정책 질의 답변해달라라고 보냈더니 정치 결사체는 남의 정당에 정책 질의 보내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또 고난이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맨스플레인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차라리 답변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뭐 이런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또 있었고요. 저는 이제 여야 후보들이 청년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젠더 문제에 좀 집중해서 바라보면 당연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가족 폐지 이 7글자로 굉장히 많은 이제 결집을 이뤄냈다라고 또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사실 딱 바로 반대급부로 심상정 후보가 여성가족부 강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뭔가 이렇게 마냥 이제 여가부 폐지만이 이제 뭐 종로는 아니다, 여론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정책 공약을 살펴봤을 때 여성 공약이 다 출산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분류를 그렇게 해놓으셨었더라고요. 출산 전, 출산 중, 출산 후 이렇게. 그래서 여자는 출산에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국민의힘에게는. 그거 아니면 이제 이수정 교수님이 잠깐 들렀다 가셨다는 어떤 존재감이 돋보였던 안전공약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 평등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까지 가야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평등까지 가는 거는 이제 많은 정당들이 이제 진보 정당 외에는 주장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사회 정책지를 거의 다 무시했잖아요. 이 시민사회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기존의 정책들에서 뭐 약자나 소수자, 여기에 뭐 청년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 청년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사회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더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무시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시민사회 지지가 필요 없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펴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청년으로서 조금 좋았던 정책, 그냥 눈에 들어왔던 정책을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의 주사일제, 물론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주사일제 적용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 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내가 일하는 데에 내 인생을 다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이제 일관되게 이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기본적인 선별복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지금 제 기본소득당의 입장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을 한 6개월 받아보니까 기본소득이 청년의 불안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냥 6개월만 받았는데도 너무 기본소득 지지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소득 정책들이 청년한테 필요한 공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나마 있었던 이수정 교수님과 갑자기 이제 그 전향이라고 할까요? 네,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가버리신 신지혜님을 이제 모두 이제 이 선본에서 내보내면서 자진 사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우리는 페미니즘과 함께가지 않는다, 성평등이나 뭐 여성 혐오가 있다, 뭐 성차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청년 남성들을 타겟팅하는 것이었고, 아까 김주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 남성들이 느끼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곳에 눈을 돌림으로써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썼다고 생각하고, 사실 어떠한 자원도 투입하지 않고서 차별이 해소되었다, 불공정이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악질적이고 이후에 이제 유권자들, 청년들이 감당해내야 할 이 갈등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평가하고 싶은데, 이제 선거 전반적으로는 전혀 오히려 청년 남성들을 더 끌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선거 전략에 좀 약간 부하내동하면서 이준석식의 어떤 이야기들에 조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지율 차이가
반등이 되지 못하고 좁혀지지 못하고 계속 이제 정체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의 실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당연히 성평등은 하나의 헌법적인 이제 과제인데 그것을 묻어두고 가려는 그런 드러내지 않고 명확하게 이준석식의 어떤 젠더 갈라치기에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끌어올 수 있는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오지 못했다 선거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등장으로 그것을 만회를 조금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초기부터 확실하게 성평등과 여성 혐오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갔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몰랐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연 이제 그 남성들, 20대 남성으로서 본인의 주변에서 봤던 그런 경험, 본인의 생각 이런 것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성 차별적 정책이나 발언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김주희 대표님이나 이가연님이 말씀들을 잘 해주셨고, 제 주변에서 보는 한 명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대남 유권자, 그리고 저도 20대 남성의 유권자로서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좀 느꼈던 바, 좀 흥미로웠던 바, 지적하고 싶은 바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번 선거에 좀 주목했던 선거 전략은 이제 소위 세대 포위론이나 이제 이대남 호속 같은 전략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강조되지만 저는 민주당의 전략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어 선택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이 세대 포위론 같은 세대별 접근 방식을 취했고 똑같이 이대남에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네. 최근에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대선 즈음에 나와서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관람을 했었는데요. 70년대 선거 이야기였습니다. 지역 갈라치기를 했던 그 당시의 선거 이야기였는데 저는 90년대생입니다. 정확히 95년생이라 70년대에는 살아있지 않아서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어라? 내가 많이 봤던 광경인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선거,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투표를 해야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조차 비판받았던 그런 갈라치기 전략, 파이 빼앗기를 시키는 전략 같은 것들이 아직도 쓰이고 있고 아직도 그걸 불러온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개탄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준석 대표가 청년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제도권 미디어에서는 포장이 되지만 실은 1970년대 정치인이 아닌가, 1970년대 전략을 사용하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치인들이 계속 여의도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다양성의 시대라고 부르고 김영춘 전 장관께서 이번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시면서 더 이상 옛날에 그런 거대 담론이 주도하는 정치는 끝났다. 이제는 생활정치가 대두되었고 그 생활정치에서 나는 쓰임새가 적다라고 하시면서 은퇴를 발표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활정치가 대두되고 다양성이 대두되는 시대에서 그에 맞는 선거들이 나오고 그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청년도 미래도 사라지고 오로지 차별과 조롱만 좀 가득했던 선거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갈라치기 정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그런 정책들은 갈라치기 정책을 넘어서서 정확하게는 여성혐오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 상에 존재하는 정부 조직을 뭐 폐지할 수도 있고 뭐 개선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정부 조직법 상에 존재하는 정부 조직을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로 어떤 대안도 없이 또 어떤 논의도 없이 사회적 합의 그렇게 중요하다고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는 막 몇 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런 소위 사회적 합의도 없이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를 넘어서서 어떠한 상징적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신호를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공격해도 된다, 누군가를 조롱해도 된다는 그런 신호를 사회에 던지는 방식의 정말 해로운 정치인 것이죠. 제가 이전에 다른 인터뷰들에서 조롱 문화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뭐 밈, 드립 같은 걸로 대표되는 저희 세대의 이제 고유한 그런 놀이 문화인데요. 그 놀이 문화 중에 일부 하위 문화로 약자, 소수자, 그 다음에 어떤 경쟁의 패배자를 끊임없이 조롱하는 그런 조롱 문화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대결 구도로 환원시키고 약자, 소수자, 그 어떤 대결의 패자를 계속해서 조롱하는 그런 조롱 문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그 조롱 문화가 심각해지는 배경에는 제도권 정치랑 미디어에서 그런 조롱, 약자, 소수자, 패배자에 대한 조롱을 묵인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구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정치인들, 여야에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도 어떤 성숙한 민주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조롱 문화에 내가 이 조롱 문화에서 가장 잘 싸우는 정치인이다. 내가 가장 잘 조롱하는 플레이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강조하면서 반복되는 그런 해로운 정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해로운 정치 안에서는 이제 대안도 정책도 없고 청년도 미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소위 낚였다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20대 남성들의 삶이 나아지느냐?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여성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에 있는 남성들의 여건이 나아지느냐? 절대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 청년들은 사실 더 이상 이제 파이 빼앗기나 시키는 정치인들한테 표를 주기에는 좀 많이 절박합니다. 당장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뭐 국민연금의 형평성, 더 많은 제대로 된 일자리, 기본적인 소득의 보장, 주거 환경, 성평등한 세상, 지속가능한 환경, 공정한 사회 정말 많은 의제들, 정말 많은 어젠다들이 하나하나 해결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어젠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그거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도 소위 말하는 낚시를 하는,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라는 쉬운 방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고 그런 해롭고 쉬운 길을 택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개탄스럽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좀 역대급 대선이었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좀 큰 경각심을 같이 느끼고 이제는 진짜로 청년과 함께 청년을 어떤 이미지로, 청년을 어떤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좀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민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제 개별 질문하고 좀 굉장히 좀 유사한 분석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본질적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청년을 상대로 한 정책 공약이나 선거 전략은 사실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물이 없었고, 근데 이제 이 없는 내용물을 채워가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현대 미디어와 어떤 정치의 변화를 많이 시사한다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디어의 어떤 뭐 최근도 아니고 한 20년 이상 된 얘기죠. 어떤 그런 중앙 통제형 조직 미디어의 붕괴와 굉장히 파편화된 게다가 이제 그 뭐랄까요? 어떤 굉장히 그 구체적인 정체성으로 뭉쳐 있는 어떤 커뮤니티나 집단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집단에서 어떤 반향실 효과라고 하죠. 같은 서사와 같은 어떤 그런 의식이나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들이 고도로 결집해가지고 사실상 이러한 집단들 간의 투쟁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 간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전개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세계 어디서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뭐 서구는 이렇게 모범적인 정치라는데 한국은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할 게 아니라 한국이 오히려 그 선도적이고 서구도 이런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는 이런 파편화된 그런 뭐랄까요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중적인 공론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중앙 통제할 미디어나 이제 조직이나 뭐 정당이나 국가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모아졌던 것들이 이제 붕괴한 거죠. 그리고 붕괴하고 이제 각자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공유하고 절대 이제 통합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뭐 소셜 버블, 뭐 사회적 거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집단들로 쪼개졌고 그런 집단들 간의 갈등이 정치권이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굉장히 맹렬하게 이제 몇 년간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그러한 사회적 버블 혹은 사회적 정체성 중에 어떤 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제가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어떤 입장에서 논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럼 일단은 그냥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각 정체성이 그 몇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이라는 상당히 이제 그 이분화된 그런 그 두 이제 집단으로 정렬이 됐고, 이 집단을 이제 두고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서로 싸우지 말고 잘 다독이면서 그 함께 가자라는 쪽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고,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죠. 그 시리얼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겠다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제 김남국 의원이었나요? 거기는 너무 극렬한 성향이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가지 말라 했었고,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그래 우리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대남들 좀 챙겨야 돼라는 어떤 그런, 우리 20대들을 모두 같은 하나의 어떤 그런 집단으로 놓고 봐야 돼라는 어떤 인식이 이제 거기서도 있었던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등장을 하면서 소위 그 19페이지 공약, 페이스북 한 줄 공약이 뜨고 남성들이 완벽히 정렬되는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벽히는 아니었죠. 58%였으니까 투표율도 낮았고.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저기로 이제 정렬이 됐으면 애초에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20대 여성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필요성 혹은 뭐 수요, 뭐 니즈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들을 끌어오자라는 쪽으로 간 거겠죠. 그런 어떤 고민의 결과물이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그런 전면에 이제 부상하고 선임되고 뭐 그런 과정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은 정당이 어떠한 의제나 혹은 이야기를 제시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대중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파편화된 정체성 집단들이 우리의 요구는 이런 것이다라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메인스트림까지 치고 올라와서 뒤흔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다독이다가 도저히 이게 통제할 수 없는 힘인 것을 깨닫고 그냥 함락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사실상 이제 저는 양쪽에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첫째 질문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인데, 사실 뭐 미국에서 트럼프의 등장이나 혹은 뭐 포퓰리즘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등장, 그런 양상들이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뭐 많죠. 그러한 대한 우파 내지는 포퓰리즘 혹은 뭐 다양한 정체성 정치의 약진 같은 것들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인데, 사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정의 뭐 200년, 300년 전통을 가진 어떤 그런 대형 조직들이 흔들리는 것은 뭐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중앙 통제 권력의 어떤 헤게모니 혹은 뭐 소위 말하는 공적 지식인의 어떤 붕괴 등등과 이제 연관돼서 진행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냐 없냐의 차원에서 사실 아직은 우리 현대 사회 내지는 그 새로운 그런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사회가 그런 것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대응을 못하는 걸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겠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뭐 다른 분들도 지적해 주신 거지만은 사실 한국 그 사회의 어떤 맥락,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30여 년, 87년 체제 이후에 제가 이제 생각해봤던 건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87년까지 34년인데 87년부터 올해까지 3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육공화국까지 오는 그 기나긴 세월과 규변의 시대를 우린 이미 이제 거쳤던 거죠. 그만큼 이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 35년 동안의 변화가 저는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뭐 서울 집중, 뭐 가치 사슬,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라 봤고, 그런 세계관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에 맞춰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안적 서사, 대안적 비전 같은 걸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통합적 세계관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기성세대 안에서는 결국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라는, 상대 정치 세력을 말살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증오와, 그 다음에 그 청년 세대에서는 어떤 온라인 부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파편화, 팬덤 문화 뭐 이런 것에 이제 사실상 이제 끌려다녔던 것이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서사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복원하고 공론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뭐 순서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김주희 패널님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앞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온라인에서 보면 여성 혐오 규탄 시위, 그러니까 여성 조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는 뭐 그 여성 혐오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 그 보도도 저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련된 그런 조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런 선거 전략에서 그런 여성 혐오의 어떤 문제점들을 느꼈고, 그것을 또 어떻게 본인이 대응했는지 그런 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팀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은 2021년, 그러니까 20대 대선이 있기 전에 이제 백래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백래시의 문제가 나중에 대선을 앞두고 여성 혐오적인 뿌려진 정치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왔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그럼 그렇게 가기 전에 이걸 좀 사전에 막아야겠다. 이걸 이슈화를 좀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끝내고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대선 전에 이게 더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작년에 7, 8월부터 이제 올해 2월까지 해가지고 총 9번의 시위를 진행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시위를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때 얘기를 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혐오사의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온라인,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혐오 문화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유튜브나 아니면 1인 미디어 그런 시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혐오 문화를 이제 그 밑바탕으로 해서 혐오 경제가 있고, 그리고 혐오 경제라는 이 단어가 지금은 관심이나 아닌 조회수가 어떤 재화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혐오적인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어떤 재화를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벌어들이는 혐오 경제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요즘에는 거의 언론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검증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여기저기로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언론 자체가 언론의 문제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가짜뉴스의 문제를 이제 제어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혐오 정치, 그래서 혐오 문화, 혐오 경제, 혐오 정치의 문제가 좀 엮여 있어가지고 지금의 이런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짚었었는데, 이제 지금 젠더 갈등을 얘기를 할 때는 특히 사연이었던 게 여성 혐오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성 혐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불법 촬영이나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의 어떤 온상지로서 여성 혐오 문화가 굉장히 많이 휘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혐오 경제를 얘기를 할 때도 여성 혐오적인 콘텐츠가 이제 유튜브에서 약간 장르가 있잖아요. 뭐 공포 장르가 그리고 장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컨셉트를 할 때 여성 혐오하는 그런 어떤 콘셉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잡아가지고 혐오 콘텐츠라는 장르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페미니스트 악마로 얘기를 하자면은 약간 이런 페미니스트는 사회학이다. 뭐 강남의 살인 사건이 이제 망상이다. 이런 식으로 영상 찍어 내보내고 있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의 혐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고 했을 때, 저희가 시위를 진행하고 운동을 막 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 운동을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년 8월 달쯤에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이 쇼커즈 문제를 삼아셔서 온라인에서 뭐 메갈이다 아니면 뭐 어떤 페미니스트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있었는데, 유사한 시기에 이제 대학생 여학생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머리가 짧아서 이제 그 학교 내에 얘는 페미나라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라는 게 사실 어떤 요소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공공연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요소처럼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그분이 한 번은 이제 그 대학교 내에 있는 남성 기숙사시나 남자 학생들의 기숙사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위에 창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누가 뭐를 확 붙더래요, 자기한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딱 봤는데 이제 웃음소리만 들리고 범인을 못 잡았었대요. 그런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학생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10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10대 분들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안티 페미니스트 유튜브 이런 걸 보고 페미는 꼴페미는 사회학이고 하는 걸 배워서 오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 상대로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지금 디지털 성범죄의 어떤 가해자율이 70%가 10대라는 말이 나와주는 게 심각한 그런 사회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페미니스트 상대로 지금 혐오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얘네를 정말 사회에 패야 된다라는 게 너무 공고하다 보니까 이게 물밑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정말로 악마화를 해서 그래 맞다, 여자들은 지금 너무 좀 망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실제로 했었잖아요. 홍차별은 더 이상 없는데 계속해서 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민자나 아니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젊은 대기 남성들 집결시키는 그런 전략이었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냐면은 이런 혐오성의 갈라치기 전략이 정치권에서 잘 사용되는 이유가 가짜뉴스나 음모론에 매달리게 되고 아무래도 팩트체크를 해도 이를 믿지 않는 부족주의적 인식을 확장시키는 방식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부족주의적 인식론이 정보가 보편적인 근거나 정확성이 아니라 각 부족, 그러니까 각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에 따라 평가가 되고 그 그룹에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만이 내적에서의 사랑성을 얻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게 지금의 어떤 안티페미니즘인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얘기 듣지 않아요. 현 가족부가 아직은 이제 성차별이 있다, 아직은 필요하다, 이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남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데서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들어요. 근데 온라인을 봐요. 아닌데 페이스북을 다니라고 하던데, 내가 보는 어떤 유튜브를 다니라고 하던데 다 거짓말을 하고 믿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만 보는 어떤 온라인에서 혐오적인 콘텐츠만 보다 보니까 이 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거는 대중의 의식을 어떻게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가,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의식을 다시 밀게 한다는 거는 언론과 정치는 많이 봤는데 지금 언론과 정치에서 혐오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제도도 논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식의 혐오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국민자에서 논의를 하고 해결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해야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가연님한테 제가 좀 질문 드리자면, 이번 대선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워딩을 한 게 바로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다 이렇게 막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우월주의라는 말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함의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레이시즘에 쓰는 말이에요. 그냥 백인 우월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 여성이라는 말과 이 우월주의라는 건 사실은 같이 결합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게 그냥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워딩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여성 우월주의인지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제가 페미니즘 운동을 본격적으로 보게 막 이제 뛰어들었던 것이 저도 이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였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결국에 여성 우월주의 아니냐, 결국에 남녀 갈등을 촉발시키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이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받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어떤 이 백래시 상황이 사실은 막 너무 새로워 막 이렇지 않거든요. 그냥 언제나 있어왔고, 그러니까 제가 페미니즘 운동 시작하기 전에 봤던 거는 세월호 사건,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찾아와서 막 일베 손가락 하면서 막 단식 투쟁하는 데 와서 막 폭식 투쟁하고 유가족 비하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미 보았었고, 막 그런 게시판에서 막 여성들을 뭐 무슨 여성 혐오 용어들 뭐 김치녀는 그냥 양반 수준이죠, 뭐 여러 가지 용어들과 아니면 불법 촬영물과 아니면 뭐 소란의 강간 모임 뭐 이런 것들을 막 보다가 지금의 이 뭐 젠더 갈등이다, 이건 저는 그냥 이전에도 있었던 것들이 지금도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그냥 있는데 그것에 조금 더 돋보기를 가져다 대는 정치인과 언론이 있을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젠더 갈등이라고 부르는 거 말씀드렸듯이 이 뭐라 해야 되지, 논의의 수준을 굉장히 후퇴시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것은 갈등이 아니라 어떤 차별이 있고 청년 세대가 느끼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꾸 갈등에 집중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면 갈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제가 남성과 팔짱을 끼고 등장을 하면은 갈등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건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증명될 수가 없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언제나 있는 그런 여성 그런 미소지니한 그런 의견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페미니스트들도 언제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뭔가 특별히 갈등을 촉발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한국 페미니즘 너무 온건하다.
굉장히 폭력과 차별 문제에만 이제 기초해서 뭐 엠번방, 불법 촬영 이런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달라 생명권 정도의 논의인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온건하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데 그거 엠번방 방지법 하나를 통과시키자고 100만 명이 서명을 해야 하는 10만 명이 국회 청원을 해야 하는 그런 한국 사회가 비정상적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온건한데 갈등이 될 지점이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지점이 또 불만이긴 해요. 좀 더 노동 이슈에 대해서 여성 노동, 채용 성차별, 아니면 임금 차별 이런 부분, 생존권 부분에 조금 더 나아갔다고 여겨지는 폭력에서 조금 더 나아갔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대중적인 결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각자 도생인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 능력을 개발하거나 주식 투자하거나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는데 일단은 내가 이제 목숨 부지하게 해달라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갈등이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그럼 좀 억울하죠. 네. 진짜 갈등하면 이렇게 봐? 약간 이런 생각이 매번 들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결국 이대남이라는 어떤 기표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본인은 이제 그 이대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나셨는데 그런 계기라든가 본인은 왜 이제 그 이대남이라는 그 규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되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이라는 이 이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이 보통이라는 이 형용사도 그렇고 남자들이라는 이 명사도 그렇고 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했었는데 이름을 정할 때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출범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저도 그렇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도 페미니즘이라는 의제에 있어서 남성들이 발화자로서 얘기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성으로서 보여지면서 발화가 되는 것은 반대였고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소수자들이 발화에 나서주고 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또 이준석 대표님께서 소위 이대남, 그러니까 20대 남성은 차별주의자다. 차별주의자가 곧 20대 남성을 대표하는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끄집어내셨던 거죠. 그 소위 이대남이라는 명명을 통해서 그 호명 때문에 저한테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어떻게 여성과 여성 성차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어떻게 여성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이대남이라는 보통의 목소리일 수 있겠는가. 여성과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인 것이지 어떻게 이대남이 보통 남자들이겠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이라는 연대체의 이름을 정했고 거기에 이제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그룹은 대선 이전에 2번의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이대남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치권에서 차별을 좀 부추기고 이대남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차별을 부추기는 정치는 절대 우리를 대변할 수 없다라고 외치며 성평등을 지향하고 성차별에 반대하는 남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시민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선언적으로 드러내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기자회견이 저희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페미니즘으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군대, 일터, 보건, 학교, 대학, 가정 등에서 수많은 공간과 영역들에서 왜 페미니즘이 필요한지 그리고 페미니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페미니즘을 만들어갈 성평등한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계속해서 제도권 정치 그리고 제도권 미디어에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하고 그걸 또 써주고 그리고 또 강화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군대, 일터, 학교, 대학, 가정 같은 영역들에서 그 영역들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평등하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도권 정치와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늘 대결 구도, 늘 갈등 구도로만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이 이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했듯이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 사실 이제 기대했던 방식은 전혀 아니었지만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또다시 한번 이번 대선을 통해서 페미니즘이 사회적 공론장의 테이블에 또 전혀 기대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많이 논의해서 좀 실질적인 정책이 되고 또 일부는 사회적 약속이 되는 그런 것들 함께 만들어갔으면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육군 장교 전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기자회견 때 군대에도 페미니즘 필요하다. 군대를 더 나은 공간으로,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론도 결국 페미니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 악플 권리에 대한 이야기,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터에서 이가연님 말씀해 주셨던 임금차별에 대한 이야기, 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페미니즘이 바꿀 수 있는 영역,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수많은 의제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이 이번에 이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기존 활동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와 함께 연대체를 구성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5년 동안 이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성차별 정책이 나오고 또 많은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함부로 예상해서는 안 되지만 예상이 되는데 쉽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낼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만 내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 다양한 서사, 더 다양한 정체성을 또 저희가 대변하고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삶의 공간들에서 페미니즘이 만들어갈 성평등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게 얼마나 모두에게 좋은 진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끔 활동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임명묵 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박사님 좀 이따가 질문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문제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선거 전략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소비하고 있는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갈등을 조장해서 그러니까 대립적이지 않은 걸 대립적으로 만들어서 얻는 효과라는 것은 이제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주의를 끌 수가 있으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2030한테는 손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이원의 이제 젠더 갈등, 혹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젠더 갈등이 실체가 있는 것이냐, 뭐 성차별이 젠더 갈등이 아니다 등등의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어제 젠더 갈등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을 때, 저는 젠더 갈등은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그것은 굉장히 문화적이고 미디어적이고 정체성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원 배분을 우리가 조정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 계급적 해결이 이런 것을 새로운 이제 이런 갈등은 이제 표면에 불과하고 진짜 문제는 이제 어떤 경제, 계급, 이익, 뭐 자원 배분, 계급 관계, 뭐 생산 관계 등의 어떤 좀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접근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나 이제 소위 말하는 상부 구조나 이데올로기 영역의 어떤 자율성, 독자성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후자에 좀 편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전공도 좀 그렇고 그 아시아 지역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 정체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들여다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 결국에는 이게 청년 유권자를 정치 세력 혹은 뭐 기성 미디어 제도권 등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자의 관점을 취한다면, 경제주의적 관점을 취한다면. 근데 정체성 정치나 뭐 문화적 관점을 취한다면 오히려 반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화되고 정체성으로 이제 무장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이 있는 거고 그러한 집단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 정체성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 어떤 문화적 그런 인정을 받는 문제야라는 어떤 그런 호소였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옳냐 그르냐 이전에 그러한 방식의 정치, 그러한 방식의 대중동원, 그러한 방식의 제도권 미디어를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 전유하는 방식이 이제 굉장히 이제 트렌드가 됐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런 시초가 어떠한 다양한 생활 세계에서의 문제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문제가 이제 인터넷, 온라인 공간 등등 문화 콘텐츠를 둘러싼 투쟁 등을 통해서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이상 이 문제에 있어서의 어떠한 결착을 보지 않고는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문제는 사그라들 거야라고 가정하기엔 이미 너무 멀리 이제 와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온라인 공간에서 진짜 표피적으로 나오는 그 막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내재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이제 논해야 될 것인지 이를테면은 뭐 쟁점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법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규율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재조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로 갈등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그런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이번에 이제 이 선거에서 있었던 그런 호소 내지는 그런 대중동원 내지는 그런 뭐랄까 그 정치권을 길들이는 방식은 그런 그러니까 뭐 이들이 전체 남성 혹은 전체 여성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뭉쳐 있는 어떤 집단이 이걸 한번 건드려 봐라고 이제 사실상 찌르고 호소를 한 셈인데 정치권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든 응답을 해야겠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서사와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이제 두고 앞으로 한국 정치의 5년이 또 한국 사회의 5년이 또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뭐 좀 뭐랄까요 당장의 이제 대중주수적인 모습도 이제 좀 내려놓고 뭐랄까 공론에서 좀 더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은 근데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미디어나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 추세를 봤을 때 그런 전망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런 파편화된 미디어에서의 부족주의적 투쟁이 갖는 힘이라는 게 지금 워낙 강력하고 그것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다른 경향성 혹은 뭐 힘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김주임한테 이제 상당히 선거 막바지에 물론 이제 그것도 통계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민주당 이제 지지하던 여성표였는데 부동층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해석도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막판에 부동층으로 있던 많은 그 여성 유권자들 표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젠더 갈등 선거 전략에 반발하면서 돌아간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지지를 받고 민주당이 뭐 완전히 이렇게 망하진 않았으니 뭔가 이제 개혁을 열심히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다른 하고 있었던 거는 저는 원래는 이번 대선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양당을 타파하는 방식을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부터 이제 계속 백래시의 문제 아니면 양당의 후보 둘 다 여성 후보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선거는 양당이 여성들에게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선거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 부동층이 많이 나타났다는 선거이기도 하고 양당의 적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여성 혐오 정치라는 어떤 이슈도 있으니까 어떤 결집 세력화된 여성 이제 유권자들의 힘을 가지고 양당 정치에서 이제 다당제로 판을 뒤집어 보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었고 실제로 그런 활동도 조금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제도를 변혁시키기까지의 어떤 판이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저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런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정말 이번 선거에서 막판에 이르러서 박지원 위원장님의 등장과 이제 그분이 이제 지지 선언을 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걸렸던 성범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좀 성차별이 있다라고 이제 어떤 국민의 인권을 반기는 행보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부유하는 존재를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도 더불어민주당에도 어디에도 이제 이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는 이제 대놓고 저러고 있으니까 저기는 어떻게 내가 지지를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아니 근데 저기는 그렇게 성범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저기가 뭐가 낫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불공정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지지를 할 수가 없었던 면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거기에 불공정하다는 생각도 있는 한편 이제 나의 표가 그냥 메시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냥 어떤 예쁜 메시지 아니면 아름다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힘을 맡고 싶고 민주당을 바꾸고 싶고 정치가 나아지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이 달라지는 민주당을 지지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의 어떤 맞는 행보를 보이고 박지원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스피커를 이제 지지를 함으로써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치를 이제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겠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이 늘었지만 이제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에도 이제 입당이 많이 늘었었고, 그리고 그 전략 투표와 소신 투표를 한다고 해서 이제 1번 뽑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 후보였고 페미니스트를 이제 계속 지지 얘기를 했었던 심상 후보에게 후원금이 되게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저는 사실은 지금의 2030 여성들은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그러니까 강릉역 살인 사건의 이후로 미투 운동이나 마켓을 폐지하는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제를 만들어 왔었고, 불법 촬영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이제 일상에서부터 운동을 하고 있고 나의 삶에서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실천적인 정치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이제 20대 여성들이 차기 정부와 민주당을 기획하는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이제 그런 끌어오르는 20대 여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의 연장선이 생각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이번 선거의 핵심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그런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이제 남성들 70%가 오세훈 시장을 이제 찍으면서 그 어떤 이제 이대남의 표가 이제 드러나는 반면에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찍지 않는다.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페미니즘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선거에서 패배를 내렸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오판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여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성범죄 이런 거를 정당하게 이제 처벌해라, 대응해라, 2차 가해를 이제 이렇지 마라, 성비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말 엄격하게 이제 해라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에서 계속해서 사회적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고쳐라,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걸 고쳐라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똑바로 들었으면은 저는 이번 선거도 나쁘지 않게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성들에 계속 해왔던,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계속 있어왔던 그 끌어오르는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읽어내지 못했고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젠더 갈등으로만 보는 이런 오판의 연속이 지금의 결과가 아닐까 싶고, 여성들은 항상 그런 운동을 해야 하고 바꿔 하고 당연히 바꿀 수 있고, 지금도 민주당 여성들이 듣지 않았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싸움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꿔왔었고 안 듣고 태도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그나마 그래도 의미 있는 투표를 한 집단은 20대 여성들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가연님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들의 막판 표 결집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왜 심상정이 아니었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후보들 중에서 여성 후보인 후보는 심상정과 김재현 후보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이제 뭔가 결집을 보여주거나 뭔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후보는 심상정 후보였는데,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해온 것보다 정의당 의원들이, 그리고 정의당 정치인들이 훨씬 더 여성 인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이 아니라 민주당을 찍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냥 첫 번째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그냥 될 사람, 사표 방지 심리, 그래도 될 가능성 높은 사람 뽑은 거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내부에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어떤 입장들이 저는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 막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데서 아니면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은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아예 트랜스젠더 정치인이 나서서 정치를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거기에 대한 트랜스젠더 아니면 난민 이런 이주민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제 차별 반대를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 뭐 살해, 공포 이런 것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소수자들을 향해서 트랜스젠더나 뭐 난민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차별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여성 공간에 침입해서 성폭력을 저지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또는 혐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여성들이 정치한다고 무조건 다 페미니즘 정치고 좋은 정치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여성들이 하는 혐오 정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되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됐고 심상정을 찍지 않고 민주당을 찍은 것에 있어서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로 특정 정치 세력에 결집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신재 이후에 총선에서 여성의당에 결집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김진아 씨에 대한 투표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 그래서 시기마다 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해왔었는데, 저는 여기서 부족한 거는 좀 긴 안목은 좀 부족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정의당이라든지 여성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젊은 정치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에게 지속적으로 투표를 행사하기보다 지금 당장의 효능감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게 어떤 생활 정치의 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이 임명국 작가님께서 대중추수주의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중앙 정치가 약화되었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여론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20대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께서 등장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신지혜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신지혜 씨도 국민의힘 윤석열과의 함께 하면서 민주당 성폭력 때문에 안 된다. 민주당이 당선되면 내로남불 정치 계속될 거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에 합류하셨죠. 박지원 씨도 결국에 저는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이 되면은 안 된다. 여성가족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는 말들은 똑같아요. 여성을 위해서예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 귀결이 양당으로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니까 적어도 신지혜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견제와 비판,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집결했다는 20대 여성들이 그냥 지지자의 포지션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지원 옆에 계속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지원만이 주목받고 박지원만이 어떤 페미니즘의 아이콘, 여성정치 아이콘 이렇게 되면은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입당한 사람들을 정치적 주체로 출마시키고 어떻게 하면 정치를 양성해낼 수 있을지, 공천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지 민주당의 이 향후가 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결집한 20대 여성들이 차별금지법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트랜스젠더 차별 금지하면은 목욕탕에 남자 들어와가지고 성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론장을 마련해 줘야죠. 공포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안 되는 이유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여성 공간이라는 곳에서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정당히 그런 공론장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결국에 설득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차별금지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또 뭐 흔들려가지고 트랜스젠더는 좀 빼자, 평등법에서 빼자, 뭐 이렇게 가거나 난민차별은 좀 빼자, 성범죄자 이거 뭐 범죄자 차별 이건 좀 빼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말짱 도루묵인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페미니즘당 청년 모임은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냥 이렇게 좋게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제와 비판을 해서 성숙한 방향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공정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0대 남성들 뭐 국힘을 찍은 분이든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들은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는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 그 심리는 이제 뭔지 이제 우리 김현민은 조금 좀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좀 맞으면 좀 맞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질문 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저한테 너 보수화된 거 아니냐? 너 2030 남성 보수화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공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이제 언론이나 혹은 이런 이제 토론 자리에서도 제가 20대 남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앉아 있게 되면 그런 되게 공정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 남성으로서의 목소리를 기대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은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소위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소위 내로남불한 태도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태도에서 비토 정서가 이미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던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대 남성에게 7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이제 자신의 치적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런 이제 차별적 정치들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때 재보궐선거 때 20대 남성의 투표율은 오히려 40%대로 연령별 투표율 중에 가장 낮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20대 남성 지지율이 80%가 넘어 거의 90% 육박했었습니다. 출범 초기의 지지율이. 그걸 생각하면 20대 남성들이 보수화된 거 아니냐, 2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된 거 아니냐, 2030 남성들이 라기보다는 2030 청년들 모두가 스윙보터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거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정서, 자신의 정체성과 반대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정치를 하면 언제든지 다른 정치 세력을 지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윙보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 오히려 희석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 당시에 2030 여성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안 줬다는 부분,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여성들이 국민의힘은 도저히 찍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찍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더 다뤘어야 했는데 그걸 다루지 않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 남성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 여성의 구도를 그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쓰이는 게 굉장히 해롭고 정확하지도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 담론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공정 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선택적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흥미로운 게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이화여대 로스쿨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꺼냈습니다. 근데 사관학교나 간호학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고졸 취업자가 차별받는 환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오로지 이화여대 로스쿨 가고 싶은 로스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한 번도 이들이 공정한 사회를 바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붙인 거고 그 선택적
형식적 공정, 적어도 내게는 공정한 사회, 나는 공정을 바라는 사회를 그냥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에 공정이라는 단어를 레토릭을 붙였을 뿐이고 결국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가져가는 이 청년이라는 게 정말 모든 청년이 절대 아니고 중상층 이상에서 자란 4년제 대학 출신의 수도권 20대 남성만 청년으로 패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산층 이상에서 자란 4년제 대학 출신의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들이 나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민주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그게 아니라 그런 대답하기 급급한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왜 부자가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지 이제? 왜 그런 사회가 된 거지? 그리고 임금 노동자로 일하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게 이게 정상적인 건가? 이게 맞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대학교를 무조건 가야만 하고 그런 경쟁이 과열되고 그 지방이 소멸되어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의제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저 나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중산층 이상의 자란 4년제 대학 출신의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의 소망을 들어주는데 급급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쉬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공정담론의 그 면면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거대 담론에 대한 해답도 고민도 없다 보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책을 번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청년 정책이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결국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주사일제가 아니었나. 그런 거대 담론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정책은 거의 유일하게. 나머지 정책들은 뭐 탈모 정책 같은 것도 그렇고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급하게 하나하나 대답을 한 것이지 어떤 큰 줄기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청년들을 이제 기업에 임원 면접에 앉혀놓고 임원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586 세대 임원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정치인들이 대답하듯이 그렇게 대답하면 큰 줄기를 못 보고 그렇게 마음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느냐고 아마 잔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는 자꾸만 큰 줄기를 보라, 자꾸만 거대 담론들을 보라, 미래를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사회 리더라고 하는 정치인들 자기들은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고 큰 줄기를 못 보고 미래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국민연금 개혁이나 정신보건 같은 중요하면서도 앞으로 핵심이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도 대답하지도 않는 다들 면접에서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여성가족 폐지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공정을 얘기하면서 여성가족 폐지를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가족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걸 차치하고 여성가족 폐지를 얘기했던 그 과정조차도 굉장히 공정과 거리가 먼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 조직법 사회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 조직인 거거든요. 그럼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고 의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것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자가 여성가족 폐지 7글자를 SNS에 올리면서 그거를 발표한 방식도 그렇고 국가 예산 약 600조의 0.23%밖에 안 되는 여성가족부 예산을 마치 엄청나게 커다란 예산인 것처럼 대부분의 부처가 같이 사용하는 성인지 예산이랑 혼용시켜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 것도 공정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어떤 사회적 합의나 과정 같은 것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발표하고 결정하는 것까지도 전부 공정과 반대되는 정치인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두 여성가족부 예산 중에 약 4천억 원이 미혼부, 미혼모 등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 이 한부모 가정에는 20대 남성, 30대 남성도 포함이 됩니다. 미혼부인 20대 남성, 30대 남성도 있으니까요. 저도 한부모 가정의 일원이고요. 그리고 이영수 선생님께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여성가족부가 없으면 저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성가족 폐지 자체가 공정과 평등의 사다리를 뺏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 담론을 계속해서 우리의 담론이다라고 가져가는 것은 결국 레토릭에 그치지 않는 그 공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정치 세력에게, 정치인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이런 정치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비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흥미로웠던 게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김태일 총장께서 사의를 표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전에 김태일 총장께서 페미니즘이랑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진보다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여가부 폐지에 반대했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있어서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정치가 정말 후퇴하고 있다, 정말 개탄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정말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저 적인 정치, 그저 대결하는 정치일 뿐이구나. 너 팸이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 팸이야? 라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해야 되는 좀 사회가 아니라 여성 인권 차별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해? 라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 내가 대답을 하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다투고 논의하고 하는 사회였으면 싶고, 여전히 2030은 스윙보트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가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박지원 위원장께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2030 여성은 언제든지 민주당을 떠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30 남성도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떠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1야당이 된 민주당과 이재명 상임 고문께서 소위 그 아빠놀이에 너무 심취하고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안 하면 2030 여성은 분명히 떠날 거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끝까지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정책들에 매달리면서 결국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들을 하지 않으면 2030 남성마저도 떠나겠죠. 이제는 정치인들이 그런 눈앞에 보이는 레토릭, 면접에서 탈락할 법한 레토릭들을 떠나서 국민연금 개혁,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이나 더 많은 제대로 된 일자리, 소득보장, 주거환경, 성평등한 세상, 정신건강, 지속가능한 기후와 환경, 공정한 사회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는 정치,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등장하지 않는 정당에는 더 이상 청년들은 표를 줄 수 없다. 우린 절박하고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에게만 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그런 그 MZ 세대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정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 네. 세대로는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논란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90년대생론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즈음이 이제 2019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런 좀 굉장히 동질적인 어떤 그런 서울의 이제 중산층 환경에 사는 친구들과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알던 친구들의 어떤 그런 차이를 인식을 하면서, 이거 세대 얘기를 하지만은 굉장히 좀 다른 생활 환경에서 다르게 자라는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공익근무를 하러 천안에 내려가서 이제 정말 고향 친구들과 같은 그런 친구들과 함께 또 2년 동안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느낀 점은 이런 어떤 차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제 우리가 같은 어떤 그런 시점에서 태어나가지고 같은 어떤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어떤 세대로서의 그 개념이 없진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체감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한국 사회의 좀 특수한 면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는 한국 사회가 이제 다른 서구 사회와는 달리 정말 엄청난 속도로 급진적인 그런 변화와 그런 뭐랄까요, 물적 조건이 정말 대대적인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속도감 있는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제 태어난 시점에 따라서 계층이나 성별이나 지역을 초월해서 어떠한 정체성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 저희 부모님이 이제 63년생, 66년생이신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농촌의 어떤 그런 삶은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조선 시대랑 더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인식 차이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 한국 수준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이제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21세기 들어서 세대 문제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제 밀레니얼과 부모의 갈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이것은 결국엔 어떠한 미디어 지형이 또 굉장히 과거에 이제 어떤 지역 사회 내지는 뭐 직장 노동조합 혹은 교회 뭐 등등의 굉장히 대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데서는 사실은 세대가 섞일 수밖에 없죠. 세대가 섞이고 다양한 성별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섞이고, 이제 그게 서구에서는 좀 계급 정치로 나타났던 건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지리적 어떤 비대면적인 그러니까 지리적 범위를 초월해서 비대면적인 관계가 나타났을 때 그때가 되면은 오히려 뭐랄까요, 같은 어떤 생애 주기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 정체성적인 그런 특질을 공유하는 집단 간의 어떤 정체성 자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어떤 방식으로 발화가 돼서 어떤 식으로 어떤 정치적 갈등 축을 형성하느냐, 전선을 형성하느냐는 물론 이제 그때그때 어떤 그런 정치적 행위자들 내지는 뭐 언론 내지는 뭐 다양한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스피박 선생님의 전략적 본질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인데 그런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세대 당연히 수많은 차이가 있죠. 세대든 성별이든 지역이든 그 안에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게 다르지만은 그런 것들을 뭐랄까 설득력 있는 서사로 구성해내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겠다라는 그런 합의만 정해진다면은 사실 이제 그런 차이를 다 이제 사상시키고 무시하고 어떤 그런 강력한 기표로서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세대론이 어떻게든 좀 그런 이제 그 관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또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민자의 유입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정체성의 어떤 전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변화가 될 것이고 또 세대 구성의 변화라든가 또 이제 인구 구조가 이제 무엇보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이제 저출생 어떤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진입하는 청년 인구수가 더 줄어들 텐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세대 구도가 흘러갈까 알자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또 이제 혹은 이런 구도의 해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해체하고 더 뭐랄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본질적이고 더 나았고 더 대안적인 그런 정체성 전선 내지는 그런 정치 블록을 구성해낼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세대는 없다 내지는 같은 90 몇 년생이라고 해서 똑같냐라는 것은 그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묶일 수 있고 어디까지 묶일 수 없냐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지점을 계속 탐구해봐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관점에서 20대 내지는 소위 말하는 청년층은 결국에는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그런 어떤 공간적 분리와 계층적 분리 그리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런 분리 와중에도 만들어낸 굉장히 통합적인 인식과 인식 지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혹시 방청석에서 질문을 꼭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YWCA 연합회 이한비 씨라고 하고요. 2030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청년 활동가들 듣는 장이 많이 없었어요. 특별히 20대 대선 평가 관련해서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제 현장에 관한 시각과 분석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들이 정말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작년에 영국에서 이렇게 분석했던 결과로 한국이 모든 문화 갈등 면에서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런 분석을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게 젠더 갈등으로 이제 비춰지고 드러났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갈등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그런 갈등들이 선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20대 대선 이후에 여가부 폐지라는 이슈가 하나 남아있고 또 이후에 이어질 지선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서서 담론이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대답도 해주셔도 좋고 또 두 번째로 각자 활동하는 영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플로어에서 나중에 다 합쳐가지고 식사 좀 이야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대표자 한 분이 우리 사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가부 폐지. 여가부 폐지는 저는 이게 부처 폐지 논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차별을 말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냥 선언이 여가부 폐지 탈을 쓰고 그냥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 프레임 안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여가부 폐지로 혐오를 이야기하고 여가부를 폐지하면 성차별이 없어질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사고들에 대해서 여가부 존치를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에 폐지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젖잘싸를 외치면서 네 그렇게 결집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막판에 그런 힘을 좀 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여가부 존치를 좀 많이 이야기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 여가부에 좀 수혜를 받았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아마 지역의 청년들이 또 청년 활동가들이 또 출마를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운동, 지역에서의 뭐 여성주의 운동 그리고 시민 운동이 이 정치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왜냐면 그 남인순, 박원순 그 사태도 결국에 그렇고, 결국에 시민 운동이 만들어 놓은 공유지를 뭐 여성주의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사유화하는 행태에 대해서 좀 이 성찰을 하면서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정치개혁이나 정당법, 선거법 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에 양당으로 계속 이 청년들과 의제들을 빨아들이는 구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다당제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활동 공유는 네. 네. 페이스북으로. 네, 그럽시다. 네. 온라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주 심도 깊은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2030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유익한 그런 토론이었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자, 큰 박수를 치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